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윤소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최유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홍재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 현황과 2쪽 부서 목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미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양성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양성을 위해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실습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각종 복지 수요에 대응 가능한 실무형 복지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연계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AI 기반 선제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입니다. AI 활용을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의 한계와 사후 대응형 사각지대 발굴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생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 발굴 및 조기 개입으로 사회 안정 체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근로소득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2025년 대비 2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한 10개의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20여 명의 참여자를 추가 발굴하여 탈수급 촉진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8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 보훈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문화 조성 사업으로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파하고 실질적 지원과 내실 있는 행사를 통해 존중과 예우가 있는 보훈 문화 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훈수당 예산을 전년 대비 12% 증액한 28억 9천만 원을 확대하였으며 3.1절, 광복절 등 국가기념일 행사에 격식을 갖춘 시민 참여형 보훈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행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AI 기반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과 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고 생활환경 개선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밀착형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비, 국내 연수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지역복지 서비스 증진 및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공기관의 참여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사회 서비스 시장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원포인트 직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직원 인사 이동 등 필요한 시기와 내용에 맞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과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쪽 복지 대상자 자격 변동 사항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7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약 4만 명에 대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 내용 변동, 맞춤형 구제, 재산 및 인적사항 변동 등을 연중 조사 및 관리하는 것으로 복지 대상자의 적정한 자격 관리를 통해 공정성과 복지 재정 건전화 또 효율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통한 자립 기반 지원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저축 금액에 맞추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중장기적 경제적 안정 또 사회 진입을 돕겠습니다. 다음 민간 거버넌스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자원을 연계 조정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민 중심의 통합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 복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복지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5개 읍면동에서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을 복지 학교, 각 협의체 간 네트워크, 관계망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문제는 스스로 찾아 해결한다는 공동체 복지 시스템의 인식과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핵심입니다. 다음은 24쪽 안성시 지정기부금 배분 공모 사업입니다. 기부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을 통해 기부금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창출하고 민간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부서 협업 사업인 언제나 누구나 따뜻한 안성맞춤 돌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필요에 따라 기존 돌봄, 일상 돌봄, 누구나 돌봄의 단계별 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춘식 의원님. 네, 국가 유공자 예우 및 보훈 호국 보훈 문화 확산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24년도에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그거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청에 여태까지 그림을 안 그리더라고요. 주차 구역을 어디에 그려놓은 게 있나요? 네, 복지정책팀장 이민호입니다. 저희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은 지금 현재 보훈회관 그 전면에 한 7면 정도 설치해 놨습니다. 작년에. 이 공공기관에도 이 주차구역 해게 해놓은 것 같은데 조례에는 시청에는 주차장이 엄청 넓잖아요. 예. 뭐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좀 작아서 뭐 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이 시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거라 그걸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청사관리 그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그 미래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양성 이 신규 사업인데요. 이 한경대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들하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복지정책팀장 이민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대학하고 상생협력 그 과제 추진 과제를 발굴을 하던 중에 저희가 이제 그 한경대 저희 그 안성시에 있는 복지학과가 한경국립대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경국립대학교하고 이런 공무원 이제
점점 요새 이제 그 전담 공무원 들어오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면은 학부생 중에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고 해보면 어떨까 해갖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학생들이 뭐를 미리 체험하게 되는 건가요? 그 복지 상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 희망하는 학생들을 네. 미리 그 저희 이제 시청이라든지 읍면동 사무소 복지 담당자들이 하는 일을 그 학기 중에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학생들 대상이 10명인데 이 학생들이 안성시로 그 공무원이 돼서 온다는 보장은 없는 그런 거죠? 예, 뭐 정확하게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한경대 학생들이 지금 저희 공무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또 멘토링 되면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10명밖에 대상이 없어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그 단위를 좀 크게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게 저희 공무원들이 또 멘토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에 과중하기 때문에 좀 약간 적정 수준을 한번 10명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같이 함께 몇 시간 정도를 하는 건가요?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학교 교수님들하고 계속 이제 프로그램이라 이제 그 시간을 지금 협상 중인데요. 한 30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해갖고 한 10회 정도 체험하는 걸로다가 지금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워크숍이나 뭐 또 나중에 성과 보고회라든지 이런 거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일종의 어쨌든 직업 체험을 미리 해보는 그런 개념의 목표가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학생들한테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가 있고 뒤에도 이제 AI 기반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는데 지금 뭐 사각지대 발굴하고 이러는데 AI를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로 안부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점이 대상자들이 거부감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이런 복지 사업에 AI가 얼마나 활용이 되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그 업무를 줄여주고 도움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이 AI에 대해서 이제 그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맞기는 한데요. 이 AI가 단순히 직접적인 이 대면의 과정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발굴하고 이제 분석하고 찾아내는 거에 사실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부를 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AI로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저희가 또 이제 단계를 넘어가서 직접적으로 대면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까지 이끌어가는 건데 초기에 발굴하는 과정에서 AI가 활용이 되는 것이 더 역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그 발굴 지원 현황 보면 대상자 중에 874명 추진 중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AI 통해서 이렇게 발굴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상에서 AI가 이미 활용이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단전이나 단수 위기가 있는 집을 네. 대상으로 전력 통신 상수도 사용량을 AI가 계속적으로 살펴본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다 AI 시스템으로 분석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낸 그 대상자들을 이제 AI로 전화로다가 이제 확인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이제 대응이 없거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오면 그 다음에 그 반응의 결과에 맞게 다음 단계로 이제 넘기는 겁니다. 그 1차적인 AI 전화 정도가 몇 건이나 되길래 굳이 AI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희망복지팀장 이윤수입니다.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는 전체 연에 한
5천 건 정도 이상 되는 대상자분들을 6회기로 나눠서 조사를 하는데 47종에 대한 건 이제 경제에 대한 단전 단수, 단가스 그 외에 이제 임차료의 이제 지연이나 아니면은 납세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경제와 주거와 관련된 위기 요소를 47종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대상자분들이 발굴이 되는 거고요. 한 회기에 800분 조금 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AI가 작년부터 시범 이제 도입이 돼서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과거에는 이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모든 대상자분께 전화를 통해서 이제 여쭈었다면 작년부터는 이제 그 AI 기반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분들에게 저희가 선택을 해서 장애이거나 뭐 청각이 있거나 아니면 AI 반응을 하기 어려우신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70% 전체 대상자의 70% 정도를 AI 전화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 문자가 가요. 먼저 저희 이제 안성시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어려움에 응대해드리기 위해서 AI 전화가 갈 테니 응대해달라는 문자가 먼저 발송이 되고요. 그 이후에 AI가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 묻습니다. 경제나 주거나 건강이나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도움이 필요하신지 그러면 그 답변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근거로 그분의 필요를 먼저 판단하는 거고요.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한 분 한 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적으로는 본인이 읍면동에 와서 신청하지 못해도 47종의 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먼저 접근한다는 예방적인 차원이 있는 거고요. 업무 효율성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는 유선 응대를 하신 분들께는 그분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진행한다는 부분인데 1년 정도 된 부분이어서 이제 안착화되고 더 많이 홍보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한 걸 설명을 드려보면 47종의 기준에 따른 빅데이터를 그 5천 명 정도 되는 대상자분들 연애 연애 네. 그걸 한 1년에 6회 정도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1회 800명 정도에게 그중에 70%에게 AI 전화가 간다는 그런 얘기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인력이 이렇게 소요돼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것들의 업무를 많이 줄여주기는 하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가 전체 대상자분 중에 발신을 저희가 보내면 20% 정도가 저희한테 지금 수신 완료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모든 분들이 최초 전화부터 하는 것에 비하면 20% 정도는 완료가 되시는 거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금 이제 20% 단계로 가고 있지만 예. 효과에 이제 진입 정도가 되는 거고 요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할지는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 정도 수신 완료되십니다. 이건 전국 지자체가 다 동시에 하는 동시에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정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연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I로 우선 응대를 했을 때 응답률이 한 20%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도 전화를 해보면 낯선 번호는 거의 받지를 않거든요. 번호가 뭘로 가게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팀장 이윤수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그 문자가 나가는 번호는 읍면동에서 대상자분들을 먼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 그 업무 조사 담당자의 번호로 문자는 안내가 나갑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어떤 문자인지 궁금하시면 응대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AI 기반으로 실제로 전화를 드리는 거는 1600번에 2129번으로 공통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읍면동 AI 복지 상담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AI 전화는 별도로 나갑니다. 읍면동에서 담당자 번호라면은 뭐 678로 시작되는 건가요? 네, 사전 안내 문자는 읍면동 담당자의 번호로 나가고 이후에 AI 전화는 1600번으로 시작하는 공통번호로 읍면동 AI 복지 상담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가 갑니다. 지금 AI 유선 응대는 그러면 핸드폰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AI 기계를 놓고 아니 프로그램을 놓고 하는 건가요? 그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복지 이제 조사 발굴과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화 해주신 곳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체계는 전국 공통입니다. 네. 그러면 행복이음이라는 전산 전산망에서 네. 그럼 저희가 전화번호를 드리면 거기서
송부가 되는 거기 이미 거죠? 전화번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포함된 내용 중에 이 위기 사유의 대상자분들의 뭐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저희가 클릭만 하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 있어서도 그러면 여기 행복이음에서 다 그런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전부 공통으로 관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지금 돌봄 관련된 건데요. 통합돌봄 체계 이제 확대가 돼서 이제 통합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월 달부터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누구나 돌봄도 있고 일상 돌봄도 있는데 어떤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하실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성맞춤 돌봄 체계 서비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 통합 돌봄에 대해서 네. 물어보시는 거면 통합 돌봄은 노인 돌봄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요. 주는 이제 노인 돌봄과 의료 돌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인 돌봄 체계는 네. 저희가 갖추고 있는데 네. 통합 돌봄 업무는 지금 노인 돌봄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러니까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네. 적어도 어느 정도 아젠다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과에서 하는 건 맞죠. 네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안성시에서 지금 통합돌봄을 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각 과에 있는 그렇죠? 예, 전체적인 돌봄을 저희가 전문적인 총괄을 부분들을 하고 나누지 있고, 않고 서로 음.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총괄이라고 하시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느 이제,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돌봄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그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그 돌봄의 공백이 없이 그 읍면동에서 돌봄 매니저 역할을 해서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또 통합 돌봄까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매니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공백이 없이 한다는 게 가장 큰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성맞춤 돌봄 서비스로 어떤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담당 과장. 예, 복지정책팀장 이민호입니다. 저희 이제 이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총괄을 하는 게 그 개념상으로는 맞으나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총괄을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단지 이제 일상 돌봄하고 누구나 돌봄 사업을 그 통합 돌봄에 매칭시켜서 그 이제 빠진 공백 없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한다고 치면은 그 누구나 돌봄 사업이 24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한 680여 건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 25년도에는 한 1,100명, 1,014명에 997건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점차 이제 돌봄 수요가 늘어난다고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또 돌봄 사업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 500~600건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합 돌봄 자체는 보건소에서 지금 전체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다른 그 뭐 사회복지과라든지 미래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 돌봄이라든지 뭐 장애 활동 지원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이거 이제 전체 안내 책자는 저희가 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전체를 아우르시는 거고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통합 돌봄 전체는 예. 통합 돌봄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복지정책과 총괄이라고 지금 협업 및 민관 거버넌스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복지정책과에서의 총괄은 제도적인 총괄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보건소에다 한번 또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별도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창업 지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기서 하고 있나요?
그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중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국가유공자 예우가 이번에 좀 그 저희가 예산이 좀 확대된 거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떠한 걸 많이 예산이 확대된 거죠? 네, 복지정책팀장 이민호입니다. 그 요번에 예산이 확대된 사항은요. 그 참전유공자 수당이 기존에 이제 그 나이 구분 없이 다 5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8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2만 원 추가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월 5만 원 지급하던 건데 이게 상위 법령이 이제 그분들이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면서 저희 안성시도 그분들을 따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10만 원을 주는 걸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매월 5만 원 주던 거를 이제 10만 원 주게 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타 지자체는 아직 반영을 안 했지만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총 예산이 추가 인상된 게 28억 정도 인상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25억에서 28억으로 28억 예, 된 예, 건가요?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하고 이제 올해하고 약간 바뀐 게 이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행사 이게 그 신년 참배라든지 6.25 역사 알리기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그 행사가 많은데 보훈 행사가 이번에 한 5가지가 더 늘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당사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호국 보훈의 달이라든지 이런 주간에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좀 했으면 해서 저희가 기획하게 됐고요. 기존에 이제 3.1절이라든지 광복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안성에 유일하게 있는 3.1 운동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참배를 자율적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격식에 갖춰서 좀 기관 단체장님들이라든지 뭐 이분들과 함께 합동 참배를 해서 또 격을 좀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된 사업이 6월에 호국 보훈의 달 이제 홍보 사업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6월달에 현충일과 6.25 행사 2번이 있는데 주간 원래는 호국 보훈의 달이 6월 주간 내내입니다. 한 달 내내.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학생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행사가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하는 단체하고 같이 겹쳐 있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협조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에는 국가 유공 단체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보훈 행사의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련된 관변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그런 행사비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리스트에 있는 행사하고는 겹치진 않습니다. 겹치진 않죠? 예. 그러면 됐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이 좀 많이 이번에 사업비가 좀 반영됐는데 이 연수비가 딱 국내는 100만 원, 국외는 150만 원으로 정해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작년 25년까지는 그 100만 원으로 통일을 했었는데요. 그 작년 이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심의할 때 100만 원은 너무 작지 않냐. 이게 국내든 국외든 똑같이 100만 원씩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좀 국외 같은 경우로 좀 상향 조정해 주면 어떻겠냐 해갖고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는 이제 국내든 국외든 100만 원인데 예, 이번에는 이제 150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 예. 다만 국내를 갈 때는 100만 원으로 예산을 진행하겠다 이 그렇죠.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 국외 가시겠네, 그래?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요? 예, 그 자부담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몇 프로입니까 이게? 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외국 여행 하게 되면은 최소한 이제 뭐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150만 원까지밖에 못 주니까 예. 그 안에서 거의 그렇게 하려다 다니시는 보니까 건가요? 이제 예.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을 더 안 내고 본인들이 예산 안에서만 예, 예.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이제 50명 정도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든 국외든 예. 앞으로 이제 국외로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가시는 분이 계속 바뀌시는 거겠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둬서 예, 많은 이제 총 대상자가 몇 명이세요? 이게 몇 분이세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그 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대충 이제 한 4,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3회차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년 30명씩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제 50명으로 늘린 겁니다 지금. 아, 30명 정도 매년 예, 예. 갔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50명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네요. 예, 예. 꼭 그 참고하셔서 그 가신 분이 또 가는 거는 좀 아, 바람직하지 그거는 않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그걸 항상 잘 보셔서 고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안 가신 분들도 가고 또 직원분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인솔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매년 가신 분이 가시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밑에 있는 직원들도 갈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서로 배려해서 서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좀 경험 좀 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건강검진비는 이게 안성의료원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죠? 예, 예. 이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요것도 마찬가지로 3회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 그냥 아무 데서나 해갖고 개인한테 지급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공무원 그 협약돼 있는 이지웰이라는 그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가맹돼 있는 병원들하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의료원이 또 수요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안성에 있는 지역 병원인데다가 시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소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관내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관내할 수 있는 병원이 이제 2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다 좋은 조건을 그 저희가 선택하다 보니까 그 의료원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었고 그리고 또 공공의료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원을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성시청 공무원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그 건강검진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와요?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3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지정돼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현대 이지웰이라는 그 복지 시스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협약돼 있는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무원들께서도 예를 들어서 그 협약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 사회복지사 분들도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그 안성에 있는 안성병원에서 하길 원하는 수요가 많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기관에 가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건지 제가 그걸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선순환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병원이 됐든 뭐 일반 업체가 됐든 최대한 관내에서 그렇게
이제 건강검진이든 뭐든 재정이 그렇게 투입이 되도록 하는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저기 안성에서 하세요? 건강검진을? 사실은 그 전에는 안성에서 안 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이다? 네네. 그래요? 네. 왜냐면 아니 제가 뭐 다른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 건강검진 문제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많이 갑니다. 다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사실 관내에 있는 안성 성모병원이나 뭐 안성 의료원에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마라 이렇게만 네네.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뭐 병을 치료를 받거나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진단을 받거나 그러면 본인의 이 건강의 왜냐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되게 저기한 게 좀 예민한 게 본인이 옛날에 관리 전에부터 계속 관리해왔던 병원에서 그 차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다만 그래서 권유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하여튼 이해는 갔습니다. 저는 이분들께서 안성의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고자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저희가 아예 정해버린 건지 이게 궁금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지역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지자체에서 저희들도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같이 서로 그 서비스를 받아보는 게 낫지 않고 더군다나 안성으로 해서 서비스를 좀 더 폭을 좀 넓혔다는 얘기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 다른 설명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026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선영 사회정책팀장입니다. 박선혜 장애인 복지팀장입니다. 이춘난 여성 다문화 팀장입니다. 조영란 보육팀장입니다. 국선희 청년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부터 3쪽까지 부서 목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신규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공설 장사시설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사국동 공설묘지와 안성시 추모공원에 파손된 도로와 사면을 정비하여 장사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추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3월 공사 착공 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스마트로 더 안전한 여성가구 안심 특구 추진입니다. 원룸 및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 스마트 안전시설을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안심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여성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 통번역 민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등 관계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영유아 친화 공간에 스며드는 육아 지원입니다. 아이사랑 놀이터와 어린이집 등 영유아 친화 공간을 활용하여 영유아와 부모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육아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아이사랑 놀이터의 공간 활용과 토요일 운영을 통해 가족 참여 확대 등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 지역 어린이집을 활용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육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보육 지원금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 보육 지원금을 지원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제도에서 지원이 어려웠던 대상에게 월 10만 원 정액으로 보육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다국어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입니다. 11쪽 결혼, 출산, 연계, 새싹 가정 성장 지원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부터 출산까지 생애 주기별 단계적 성장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혼인한 신혼부부에게 결혼 성장 지원금을 지원하고 계속해서 안성시에 거주하며 출산한 경우 출산 성장 지원금과 출생 축하 선물을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49세 이하 연령 기준 폐지를 의회에서 반영해 주신 만큼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입주주택 확보와 체험주택 운영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입주주택 추가 확보와 자립체험 확대로 지원 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입주 이후에는 주거 지원과 함께 일자리, 활동 지원 등 개인별 자립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이주민과 함께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아양점과 내리점 2개소를 운영하여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한글 교실 및 통번역 서비스와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 등을 확대 및 추가하여 이주민의 생활 적응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여성 비전센터 일자리 매칭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 비전센터는 경력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창업 교육을 연계한 취창업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시설입니다. 25년 5월 개소 이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 창업 플랫폼 꿈마루를 중심으로 취창업 교육과 상담, 공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가족센터,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과 협업하여 시설 간 자원을 공유하고 교육, 취업, 창업이 연계되는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19쪽 안성시 청년정책분과위원회 역량 강화 제고입니다. 민간 협치 기반으로 청년정책분과위원회의 정책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이 직접 의제를 검증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과 정책 실험실 운영을 통해 분과별 의제를 구체화하고 실험 결과를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 및 환류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가족센터 내 1인 가구 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부서 간 협업과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책 참여단, 사업부서, 가족센터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 관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미등록 이주와 배경아동 보육지원금이요. 기존에는 지금 월 15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으로 저희가 받았던 거죠? 네, 사회복지과장 이빈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이제 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했던 15만 원하고 저희 자체 11호에서 5만 원에서 2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미등록 이주 배경,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등록 외국인이요. 등록 외국인이 1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안성시에서 얼마를 하고 도에서 얼마를 도비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혹시
팀장님. 네.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그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이고요. 추가로 5만 원에서 20만 원 중에서 6만 원은 도비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14만 원은 시비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14만 원이요. 네, 그럼 도에서 5만 원, 6만 원. 6만 원. 네. 네, 그리고 안성시에서 하는 게 14만 원. 네. 그러면 내국인들은요? 내국인들은 100% 지원이 되는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 그럼 국비로 100%인가요? 아니면 도비 12 매칭인가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네, 그럼 그게 비율이 얼만큼 비율 되는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국비 75%, 도비 17.5%, 시비 7.5%입니다. 12는 7.5%.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등록 외국인이라고 해서 15만 원 나왔던 게 이게 원래는 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올라서. 근데 15만 원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 15만 원이 되겠고요. 30% 70% 해서. 근데 거기에 추가로 작년부터 5만 원을 저희가 시비 지원으로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합해서 20만 원 지원입니다. 아까 6만 원이 도비고 14만 원이 시비라고 하셔서 2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도비 지원 사업 15만 원가 시 자체 100% 5만 원 추가하는 거 합쳐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요거 정리한 것 좀 한번 주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도 똑같이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1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들은 대상으로는 10만 원이고요. 도비 40%, 도비 30%에 네, 시비 70%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등록 외국인은 그대로 20만 원 받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에 경기도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안성, 화성, 이천 이렇게 세 개 시군만 시범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안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안산은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럼 다 전부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까지는 100% 다 지원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안산 거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보육료 관련돼 있어서는 100% 지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등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아이들이 오는데 이거를 차별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시는데 돈을 다 못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스는 고스란히 우리 어린이집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이렇게 도비나 이렇게 시비가 오니 그거라도 그냥 유지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총 예산비가 얼마 있는지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등록 이주 배경 네. 말씀해 9,600입니다. 9,600이고 그러면 요게 이제 등록 외국인만큼 들어가면 이게 2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한 1억 8천? 1억 9천 정도 되겠네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사실은 외국인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확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 됐고 이제 아이들이 계속 더 많이 살아야 되는 거라면 확실한 복지 혜택을 주셔서 다른 데로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면 외국인 애들이 계속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애들이 많이 떠나가서 결국은 지역 소멸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나는 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성 비전 센터 일자리 매칭 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그 민간 위탁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업체 선정 잘 됐나요? 요번에 그 민간 위탁에서는 업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으로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한 것처럼 당분간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도 그 산업진흥원하고도 한번 얘기를 거기 관련돼 있어서 얘기를 네, 했었는데요. 네. 관과소하고 가장 난색을 표했었던 게 여성 비전센터 일자리 사업 자체가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관련돼 있어서 이거를 정산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산업진흥원 자체에서도 하는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시비 투여도 있지만 사실은 도비 국비를 다 쓰세요. 결국은 네네. 정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산업진흥원도 저희가 이제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네. 염두에는 두고 있고,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경력 보유 여성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적절할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취창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취창업이 어떤 큰 플랫폼이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그쪽도 저희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산업진흥원에 또 저희가 이제 크게 검토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여성 비전 센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 창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오는 건가요? 방점을 둔다면? 여성 비전 센터가 아니어도 이 사업이 내려올 수 있느냐, 네. 이 네. 질문이신 거죠. 일단은 여성 비전 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 비전 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았으면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센터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그럼 여성이 빠진 비전 센터는 불가능한가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법 자체가 이제 여성의 그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그 법의 한도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냥 여성 비전 센터 아니고 그냥 일반 비전 센터라고 하면 사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죠. 아예. 사업 자체는 달라지지만 공모는 할 수 있잖아요. 여성, 청년, 장년 뭐 이렇게 나눠져서 한다면 일단은 대상은 될 수 있지 않나요? 해당 법이 그렇게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고 하면 뭐 방법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그러니까 적절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적절히 수행이 지금 안 되잖아요. 문제가 운영이. 중요한 거는 이게 공무원의 능력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한계점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창업이라는 데에다 방점을 두고 거기에서 청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아니면 여성이 됐든 이게 이제 뭐랄까요, 좀 특성화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네네. 지금 그 아젠다를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네. 여성 비전 센터가 지금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 고인력을 좀 이용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분들이 다시 재창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네네.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게 불가하잖아요. 잘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아직은 불가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개소를 한 게 불과 1년이 채 안 됐고 이제 조금 초기 단계라서
조금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고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잘 운영이 안 된 것이지 이게 지금 아직 뭐 잘 안 되고 있다 어떡할 건 이런 개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잘못된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취업률도 그렇고 취업률이 11%, 낮게는 2.5%밖에 되지가 않아요. 참가자 수에 비해서 수료자를 하는데 취재창업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굉장히 낮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력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죠? 뭐 어쨌든 이것까지 네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네, 민간 맞습니다. 위탁까지 그건, 결정을 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민간 위탁을 했는데 이 급여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고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법에서 한 금액으로만 해야 되지 우리 안성시가 그거를 네. 책정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대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안성시만의 창업으로 해서 다시 가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창업을 하는 걸로 들어가서 전문화가 나눠져야 된다, 분야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다른 과하고 다른 네네. 부서하고도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요.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요. 이 아양점 있고 내리점 있는데 지금 아양점은 운영한 지 몇 개월 된 거죠? 지금 몇 개월쯤 된 건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아양점은 작년에 7월 11일 날 개소했습니다. 7월에 개소한 거고, 지금 보니까 이 회원수라는 게 있는데 이 회원수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가요? 이 회원수는 저희가 SNS나 아니면 축제장이나 뭐 이런 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접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그럼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인 건가요? 그냥 아니면 회원으로 가입만 돼 있는 분들인가요? 우선은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시면서 회원 가입돼 있으면서도 여기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어쨌든 뭐 아양점이야 새로 생겨서 그런데 내리점이 지금 보면 회원수가 2,000명 가까이 있는데 종사자 수가 3명이고 그 한글 교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내리점은 7개 반, 아동 청소년 반까지 하면 7개고 어쨌든 회원수가 많으면 훨씬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일일 이용객 수 같은 것도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우선 일일 이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경우 이 수치가 통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가 규모가 작아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기 하진 않으세요. 프로그램 이용하는 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어쨌든 저희가 그 외국인 정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공간적 거점은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외국인이 한 2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보는 네. 상황에서 이 두 공간 하나 새로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내리에 많은데 공간을 좀 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당연히 확충할 필요가 있고 모든 공간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건 저희가 그 행정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공간이 이제 부족하고 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도 2군데를 이제 하고 있지만 공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저희가 대응해야 될 그 외국인에 비해서는 이제 부족한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경기 속 공모 사업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내리 쪽에 그 생활 복합 시설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외국인 그 센터를 이제 공간을 좀 확보를 해보려고 거기도 지금 응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건물이라고요? 생활복합시설이? 네, 예. 그거는 뭐 내국인도 쓰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는 그 복합 시설이라는 거는 외국인 시설인데 외국인이 같이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도 시민청처럼 네네. 뭐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외국인 외국인 대상. 시설이라든지 아니요, 다 외국인은 아니고 아. 그렇게 수요 대상자가 이제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생활 복합 시설을 지금 그 경기도 기금으로 지금 또 공모 짓는 사업을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야지 공간이 생기죠. 아니 제가 어제 회계과에다가 또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민선 8기에서 그 정책공감 토크 때 영상을 네. 보면서 다들 놀란 게 네. 정말 많은 건물을 지었다. 네. 그리고 거의 굵직굵직한 예산들은 다 건물 짓는 데 들어갔다. 네네. 그래서 향후 민선 9기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는 마당에 공공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역량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건물을 지어야 사업이 된다고 그럼 하는 공간을 어디다가 말하는 아니 맨땅에 민간 마련할 수는 우리가 왜 없잖아요. 복지재단 이전 문제 얘기할 때 민간 시설 임대를 검토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시설을 임대를 하던 새로 건물을 짓던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건물을 짓는 거는 약간 지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저런 사업을 하자는데 건물이 없어서 못 해요.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임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신축 건물을 짓는 게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그거는- 공공 건축물은 네. 판매나 매각이 거의 안 되고 감가상각이 계속돼서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공공의 예산으로 편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건 민간에게 임대료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공공 건축물을 짓는 것도 그 건축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아니, 저는 지금 국장님 생각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부동산을 볼 때 공공인 건축물을 지을 때 두세 배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민선 8기에서 건축물 짓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총액이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네.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공공이 건축물을 소유한다는 건 이건 시민의 생활과 거의 무관합니다. 그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 건축물을 짓는데 이 돈이 지역에 돌지도 않는 거예요. 다 거의 중요한 큰 목돈들은 다 외부 건설사로 나갔거든요. 저희가 3년 내내 떠든 게 그 얘기예요. 근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임대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 민간의 그 임대료가 배분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서도 지금 농업 쪽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숙소를 짓고 있어요. 50매덕을 들여서. 근데 그게 언제까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예, 거고요. 예, 그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테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복지 관련해서 공간이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모든 정책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선택과 집중을 어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면 저는 지금 외국인 이런 그 주민지원센터 내리점 같은 협소한 공간이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간 확보에 좀 힘을 쓰셔서 네, 적극적으로 네. 심히 고민 많이 해서 네네. 검토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황준희 의원님 지금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7기 2년까지 해서 총 7기 8기까지 6년간 건물에만 들어간 돈이 3천억이 됩니다. 3천억. 이 3천억이면 안성시 총 예산의 자체 예산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공공건물로만 들어갔다고 그 예산이. 근데 이거를 또 건물을 지어야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면 저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시내나 공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공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건물주들도 지금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상생하는 방안보다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니 공무원분들께서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자체를 좀 공무원들부터 바꿔주셔야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임소원입니다. 그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심 특구 추진인데 그 위치가 삼중면 진천리, 대동면 내리, 안성시, 부도심 이렇게 해서 20억 예산인 것 같은데요.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대학가 주변이나 원룸촌 이런데 외국인이 또 거주하시거나 이렇게 형성되는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여성 가구나 홀로 된 1인 가구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성격으로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교통정책과라든가 아니면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이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에 이게 스마트 여성 안심 특구 추진 이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이번에. 네, 우선은 저희가 그 전에 2024년도에서 2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덕면 내리에 여성 안심 특구 지정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걸 연결해서 이어지는 확장해서 건가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거하고 연결해서 이어지는 거면은 예산은 올해 처음이잖아요, 이거는요.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안성 구도심이라든가 삼중면의 진촌리 동아방송대, 그다음에 대덕면 내리로 더 해가지고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봤을 때도 여성분들이 안심하게 자택에 귀가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 얘기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내리가 상당히 좀 취약하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도 매년 24년도에도 하셨다며. 예. 24년도에는 사실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구축돼서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했었던 거는 이제 가로등 같은 거라든가 안심벨 설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거나 조도를 갖다가 넓게 하거나 이런 쪽으로 했던 거지, 이렇게 시스템화 돼가지고서 저희가 기가 서비스나 스마트폴 설치라든가 아니면 뭐 버스 쉘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버스 쉘터하고 그다음에 안심 귀가 서비스, 스마트폴, 이게 뭐 CCTV AI가 자동으로 여성분이 가면 감지라고 쫓아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가는 걸 감지하고 이러진 않고요. 예. 만약 사람들이 다니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험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뭐 앱 같은 걸 갖다가 흔들었을 때는 관제 서비스 되니까는 CCTV라든가 아니면은 GPS 이런 게 연결돼 가지고 경찰이나 연결돼 가지고 출동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다른 설명.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아마 이게 저희가 갔다 온 것 같은데 그 미양에 있는 그 안성시 추모공원, 그때 그 보도블록 다니는 길목인가요? 하여튼 그쪽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다시 새로
보도블록으로 까는 그 사업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작년에 안전에 좀 저희가 이게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눈이 오거나 해서 이게 친화적으로 해서 설치 저기 했지만은 시멘트 이런 게 했지만은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는 미관상 안 좋고 안전에도 위험해서 저희가 보도블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안담하고 이런데. 하여튼 제가 그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신축 건물을 졌을 때 꼭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발견하면 어차피 이 공사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꼭 하자를 늦게 발견해. 예, 저희가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안성시 세금은 계속 들어가야 돼. 세비는. 이런 문제가 빌비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엊그저께도 도서관장님이 오셨나 본데 안성 그 아양도서관 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실은 5년 차입니다. 5년 차. 근데 그 옥상에 올라가는 게 계단이 그 주 계단이 있는데 주 계단에 보면 한쪽 벽면이 타일이 좀 들뜸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전에 다 봤던 거예요. 근데 발견을 늦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말씀은 어차피 좀 여기도 공설 장사 시설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된 시설도 왜냐하면 여성분이라 모른다 이런 거는 좀 비하적인 발언일 것 같고 저는 그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하고 국장님들이 그런 걸 과장님들이 얘기해서 협업을 해서 같이 점검하는 뭐 이런 공공건물만큼은 그러니까 공공건물 지은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곡면에 지금도 비세, 지금도 서면도 비세, 이 미양도 비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기냐면 그거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것도 가족공원도 마찬가지였다.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거를 또 들어간다 돈이. 그러니까 이번에 뭐 보니까 이거 1억 7천 정도 들어가네요. 보니까 이거는 거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특히 공공건물 100억, 200억 들여서 건물 짓는 거 좋죠. 새 건물인데. 근데 비가 새요, 자꾸만.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국장님 혼자 다 커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제안을 해서 TF를 만들어서 공공건물 새로 지는 건물만큼은 1년, 2년, 3년 딱 잡아가지고 그 안에 발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단순한 단종 공사 뭐 이런 거 갖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사를 비용이 100억, 200억, 300억 들어갈 때 그때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이 끊어질 때 그 3년 안에만 잡으면 다 되는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야 뭐 어차피 과장님, 국과장님들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하셔서 뭐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닙니다만 같은 협업을 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안성 바우덕이 축제장 공연장도 그 10억 들여서 방수했는데 아직도 물새잖아요. 아직도 저 가보시면 복도에 물 항아리 받아놓고 있어. 계속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잘 보시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네, 박근배 의원님. 질의 아닙니다. 네. 드릴 말씀이 있어갖고서 여성 다문화팀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팀장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네, 이춘란입니다. 원래 미래교육과가 다음 질의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오셔야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갖고 혹시 한정면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죠? 다음 달부터 개통하는데 관계자가 2,000명인 거 아시죠?
2,000명입니다. 아, 네네. 학생 613명에 부모님까지 네. 학교 관계자가 2,000명인데 네. 이제 4억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개인당 20만 원 환급해 드린 거예요. 2,000명 분한테.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완성시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학부모님한테 대신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부의장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 미양 그 추모공원 있죠? 거기 잔디장하고 수목장, 뭐 봉안당 이렇게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분양이 다 됐죠,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변입니다. 지금 추모공원에는 잔디장 같은 경우는 만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봉안당 같은 경우는 아직 한 22%이 정도만 찼습니다. 수목장도 다 네. 찼죠? 수목장도 수목장이 잔디장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찼습니다. 그거 증설할 계획은 없어요? 한 2년 전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꽉 차갖고 안성 시민들이 이제 거의 갈 데가 없어요. 그 저기 아니면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획은 없나요? 현재 이제 구체화된 건 아직 없는데요. 일단은 잔디장이 만장이 됐고 이제 납골 봉안당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금 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또 그게 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좀 네, 고려를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네. 시민들을 위해서는 미리 네네. 준비를 해놔야 네, 이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계획 좀 세우셔서 네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그 사곡동 공설묘지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운영에 대한 것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곡동에 공설묘지가 몇 묘 정도가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빈 자리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과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사회복지과장 이변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안장 기수가 1,880기 안장 기수 1,880기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2,394기 정도 됩니다. 지금 안장률은 78.5%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거기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안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더 확장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확장은 어려운 것 같고 이 검토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 같고 사실 기존에 있는 거기 안장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기입니다. 그럼 이장을 하시거나 개장을 하시는 것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제 여기가 묘지다 보니까는 대부분 의식 전환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장해서 화장하셔가지고 봉안당 같은 시설로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될까요? 저희 1년에 한 15건 정도? 1년에. 네. 근데 비는 것만큼 또 오시면 오는 대로 또 채워진다는 거죠? 네네. 네. 이 사곡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매번 얘기를 하세요. 여기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여기를 공원화를 좀 시켜주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라는 또 얘기도 많이 하셔서 혹시라도 사곡동 공설묘지를 혹시 이전을 할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전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곡동 주민들 일부 분들께서도 이렇게 공원화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또 반대적으로 주변 사신 분들이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거기에 중심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거기를 갖다가 확장하거나 뭐 공원화 추진하겠다. 아직까지는 저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